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들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때 우리는 집합을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원소들의 모임과 같은 방식으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집합 X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모임, 또는 아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원소를 다 보여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위와 같이 표현하는 방식을 조건제시법, 아래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원소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아무런 원소도 같지 않는 집합, 즉 공집합 파이를 우리는 왜 집합이라고 부르는 걸까? 애초에 아무런 원소도 같지 않는데 그러한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게 정의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집합론의 창시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인물은 게오르크 칸토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다뤄낸 적이 있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칸토어 시대에 집합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칸토어 한 사람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칸토어 말고도 데데킨트라든지 주세페 페아노라든지 등등 다른 수학자분들도 계셨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데데킨트라든지 페아노라든지 이런 수학자분들께서는 이 아무런 원소도 같지 않는 집합이라는 것은 집합이라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집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게오르크 칸토어께서는 이 공집합도 집합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리고 이 칸토어의 집합론이 오늘날 현대 수학체계의 기초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표준적으로 공집합을 집합이라고 보는 것이죠. 대체 왜 칸토어는 이 공집합을 집합이라 하였는가? 그 오늘날 현대 수학체계는 왜 이 칸토어의 관점을 표준 이론으로서 받아들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뭐니 해도 집합 간의 연산, 특히 교집합 연산을 매끄럽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교집합 연산이란 주어진 두 집합에 모두 속하는 그러한 원소들의 집합을 구하는 연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진 두 집합 A랑 B의 교집합 연산을 구하면 로제 한 명만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공집합을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두 집합 A랑 B의 교집합 연산 결과는 정의되지가 않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즉, 공집합을 만약 집합에서 배제시켜버리면요, 우리는 어떤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함에 있어서 항상 그에 앞서 이 교집합 연산이 정의가 되는지 정의되지 않는지부터 판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 개의 집합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겠죠. 교집합 연산이 정의되지 않는 집합들은 따로 속간해주고 정의가 되는 것들끼리 모아서 교집합 연산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공집합도 집합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절차 필요 없이 언제나 교집합 연산을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 두 집합 간의 교집합 연산 결과는 공집합이라고 간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학생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마치 2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 허근을 근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랑 같아요. 실제로 허수를 배우지 않는 중학교 때에는 이런 식의 2차 방정식 같은 것은 풀이할 수 없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속가내놓고 고려하게 됩니다.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지 않죠. 즉 어떤 2차 방정식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들 중에서 풀이할 수 있는 것과 풀이할 수 없는 것들을 속가내는 그러한 과정을 수행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옛날 수학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허수라는 게 없었던 시절엔 말이죠. 하지만 허근도 근이라고 인정하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어떤 2차 방정식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풀이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죠. 하물며 근의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 경우 역시 허근을 허용하게 되면 풀이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되고 그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공집합을 집합이라 정의하는 것은 여러 집합들의 교집합 연산이 항상 정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집합 연산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그러한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은 대학 과정의 집합론 얘기긴 하지만 이 공집합을 집합으로 정의하면은 기수, 즉 집합의 크기 그리고 서수를 논함에 있어서도 매우 매끄러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공집합을 집합으로 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0이라는 것을 수로 보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문제랑 완전 일맥상통하게 돼요.
뭐 집합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 표준적인 집합론에서는 이 공집합의 기수 그리고 서수를 모두 0이라는 수로 세팅하거든요. 여기가 분명한 것은 만약 공집합을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집합론 위에서 체계가 갖춰진 오늘날의 이 수학의 모습은 몹시 복잡해질 겁니다. 하물며 공집합이 없었다면 이러한 집합들, 짝수이면서 홀수인 집합, 평행한 두 직선의 교점의 집합, 이상엽의 여자친구의 집합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들 제각기 별도의 정의들을 가져야만 하죠. 아니면 애초에 이런 것들은 매번 속가내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줘야 되고요. 하지만 공집합을 집합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공집합으로 간단하게 귀결되게 되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성들로 인해서 칸토어 이후로도 힐베르트, 체르멜로, 프랭켈, 러셀, 아니면 폰노이만, 베르나이스, 괴델 등등등 무수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 집합론을 수정 및 보완하였지만 모두들 이 표준적인 공리계에서 공집합을 집합으로 정의하겠다라는 데에는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었던 겁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집합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왜 공집합에는 아무런 원소도 없는데 그러한 공집합이 임의의 모든 집합들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하는 걸까? 심지어 왜 공집합은 공집합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다는 걸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 방법 정도만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전 파트에서 공집합을 집합으로 정의했었던 큰 의의이기도 했었던 교집합 연산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어떤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이 둘의 교집합 연산 결과가 A가 나온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다음 그림과 같이요. 이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랑 B의 교집합 연산 결과는 A가 나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 연산 결과가 A가 된다라는 것을 두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 표현한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공집합과 아무 집합 A를 가져와서 두 집합의 교집합 연산 결과를 구해봅시다. 뭐가 될까요? 자명하게 공집합이 나오죠. 애초에 이런 교집합 연산 결과가 정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집합을 집합으로 정의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두 집합의 교집합 연산 결과 앞의 집합이 나왔으니 이 앞의 집합은 뒤의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마찬가지로 공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 연산 결과는 자명하게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결론도 논리적으로 얻어낼 수 있죠. 물론 공집합을 집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논의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집합을 집합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결론들인 거죠. 또는 우리가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규律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공집합이 임의의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A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집합에만 고유적으로 포함되는 그러한 독자적인 원소를 적어도 하나 이상 공집합이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애초에 공집합에는 원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다? 이 가정은 틀렸고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 A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공집합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규律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주제죠. 공어참 또는 공진리라고 번역되는 백교스트루스는 전권부가 거짓인 조건문을 말합니다. 원래 논리학에서는 조건문의 대상이 되는 그 명제의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게 될 거리도 많지만 수학에서는 대개의 경우 미지수를 포함한 명제함수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해서로 논의를 한정시키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실수인 미지수 x에 대하여 만약 x가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이 조건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 가정 부분인 것이죠.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그러한 실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비교를 위해서 또 다른 명제 하나를 갖고 와 보도록 하죠. 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가정 부분에 부합하는 x를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2분의 1. 2분의 1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기도 하네요. 그렇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 어떤 것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결론 부분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위의 명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가정 부분에 부합하는 실수 x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이 아래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이 명제의 참거짓을 논해보기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참도 거짓도 판별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문장인 걸까요? 이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여러분들께서는 전 파트에서 우리가 공집합이 임의의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이 명제함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령 이 밑에 있는 명제 같은 경우는요, 얘는 사실상 이 가정 부분에 부합하는, 즉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러한 모든 실수들의 집합 A와 그리고 이 결과 부분에 해당하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러한 모든 실수들의 집합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명제라는 거예요. 여담으로 이러한 집합 A랑 B를 각 명제함수들에 부합하는 진리집합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연수인 미지수 X에 대하여 만약 이 X가 4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 이 명제 같은 경우는 참인 명제일까요? 거짓인 명제일까요? 이 각 명제함수들에 부합하는 진리집합을 원순화해법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라는 집합은 4의 배수, 4, 8, 12, 16 이런 것들이 쫙 있죠. B라는 집합은 짝수, 2, 4, 6, 8, 10, 12 쭉 있습니다. 우리는 자명하게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주고요.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다 라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우리의 주인공 명제를 갖고 와보도록 할까요? 이거였죠.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 부분에 부합하는 진리집합과 이 결론 부분에 부합하는 진리집합을 꾸려볼 수 있더라. 근데 이 가정 부분에 부합하는 진리집합 A는 사실상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 파트에서 보았던 대로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임의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집합에 대해서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제는 뭐라고 한다? 참인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조건문의 후건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하더라도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두 명제함수의 진리집합들이 모두 다 공집합이 되는데 우리는 공집합이 공집합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도 봤죠. 따라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얘는 뭐다? 참인 명제다. 물론 이러한 명제들은 사실 다른 수학의 참인 명제들과 다르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던가 또 실속 있는 의미를 전혀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참인 명제긴 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참인 명제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명제를 공허한 참, 공허참, vacuous truth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더 볼까요? 만약 X가 이상엽의 여자친구라면 X는 한국인이다. 이 명제도 공허참입니다. 이제 공허참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이 좀 와닿으시죠? 자, 오늘은 현대수학계가 왜 공집합을 집합이라고 정의하는지, 그리고 공집합은 왜 임의의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공허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까지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사실 오늘 내용에 기반이 되는 수리논리학이나 집합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이 영상 길이는 좋게 3시간은 훌쩍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물며 이 공집합의 근거가 되는 그 구체적인 공리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혀 언급을 일부러 안 했죠. 사실 이 집합론의 진짜 재미는 그 공리들을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재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물며 ZFC라도 제가 좀 썰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면 많은 분들께서 봐주실지가 좀 미지수긴 해서 아무래도 좀 망설여지긴 하네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께서 스스로 그 떠오르는 물음표를 따라서 자유로이 공부해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